안녕하세요. 영원히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사랑했던 사람을 정리하고 현재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엄마이자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과의 뼈아픈 생이별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낀 것과 동시에 그 사랑했던 사람에게 처절한 배신을 당한 비운의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뼈아픈 상황을 이렇게 사연으로 이야기하며 조금이나마 제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고 싶은데요.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며 오늘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제가 말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저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저에게 정말 처절한 배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먼저 저와 남편은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둘 다 그냥 마음 잘 맞고 편해서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만 남기로 했었기에 거의 10년을 가까이 친한 사이로만 잘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부터 이 사람이 제가 좋아졌다며 대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점점 이 사람이 저에게 어필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어 떨리기 시작한 거 있죠.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워낙에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거의 1년 조금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양가 모두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특히나 시댁에서 절 매우 예뻐해 주셨어요. 시댁에서 시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집안 자체가 부유하고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 친정집은 부모님이 작은 해장국집을 운영하다 보니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이지 큰 여력도 없어서 집안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 쪽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반겨주셨고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던 거 있죠. 특히나 시아버지가 절 예뻐해 주셨는데 다른 것 없이 제 웃는 모습이 예쁘고 눈빛이 맑고 선해 보여서 좋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저 자체만 보고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저는 항상 이분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할 때는 시아버지에게 특별히 더 감동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결혼 준비를 한창 하면서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고 저는 막 대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준비하던 중이라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신혼집을 살 생각까진 하지 않고 저희 친정이든 시댁이든 들어가서 같이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아버지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들아, 요즘 결혼 준비는 잘 해가고 있니? 네, 아버지. 하나씩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전에 너네 신혼집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거나 사돈댁에 들어가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한다고 했었지? 그건 어떻게 하기로 최종 결론 지었나? 아, 그건 아직 다 결정을 못했어요. 우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희가 들어온다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어느 쪽이 서로에게 더 좋을지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로 나가서 살면 가장 좋겠지만 처음 결혼 생각했을 때부터 저희가 진지하게 만난 건 1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 오래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취업이든 집을 따로 마련하든
그건 다 천천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선은 저희 둘이 같이 이제는 무엇이든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두 부모님께 최대한 민폐가 되면 안 되고, 저희도 생활 반경을 고려해야 해서 고민 중이에요. 그래, 그건 우리도 충분히 다 공감하는 바다. 일찍 결혼하면 삶도 훨씬 안정적이게 바뀔 수가 있어. 하나보다는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 때 행복한 부분이 큰 거거든.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의견에 적극 찬성이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 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네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방이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그때가 둘만의 시간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집을 내가 다 해주마. 안 그래도 너희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눈여겨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자리도 좋고 살기도 굉장히 편한 곳이야. 거기서 살면서 둘이 신혼도 즐기고 직장도 자리 잡으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싶구나. 그리고 아가, 너는 혼수 걱정도 하지 말고 들어와. 그것까지 내가 다 해줄 거니까. 사돈댁 해장국 팔면서 힘들게 돈 버시는데 혼수로 돈 다 까먹어버리면 무슨 보람이 있으시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아가 너는 그냥 몸만 와라, 몸만. 우리는 그저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다.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버님, 그래도 어떻게 제가 몸만 와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요. 아니다, 염치라니. 그런 소린 하지도 말어. 우리는 정말 너 하나로 좋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시집 와라. 알겠지? 차라리 거기에 쓸 돈 있으면 애꿎은 데 쓰지 말고 너네 신혼여행이나 좋은 곳으로 다녀와. 알겠니?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에 계속해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두 집안이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혼수 부분도 부모님과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다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 저희는 더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은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었고, 양가 부모님 또한 저희를 너무나 애틋하게 바라봐 주시면서 모든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죠. 특히나 저희 시아버지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결혼 생활 내내 행복했어요. 한 번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신혼을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는 딱 1년 뒤에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취직도 하지 않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건 양가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린 상황이었기에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또 저희 시아버지가 저에게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 제안을 듣고 그때도 저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아가, 결혼 생활은 할 만하냐? 당연하죠, 아버님. 저희 지금 너무 좋아요. 사실 결혼 전에는 일찍 결혼하는 게 좀 겁이 나기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진짜 행복에 겨워 살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참 다행이구나. 근데 말이야, 너 니네 남편 저렇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부럽진 않아? 너도 대학까지 나왔으니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아, 하고 싶은 거야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아기 낳고 사려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은 가정에서 있는 게 좋아요.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건 대학원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사정도 있고 해서 대학원까지는 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건 뭐 결혼이랑은 별개이긴 한데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저는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해요. 근데 왜요, 아버님? 제가 직장 다녔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남편 혼자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절대 아니다. 그런 말이 어딨니? 가장이 가족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집에만 있으면서 혹시나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까 봐서 하는 소리야. 그러지 말고 얘야. 그럼 내가 대학원 보내줄게. 너 대학원에서 공부 좀 더 하는 거 어때? 패션 디자인 전공했었다고 했었지? 거기 한번 공부해봐. 내가 등록금은 다 대줄 테니까 아기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중요하지 지금은 아기가 중요한 때가 아니야. 아직 어린데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부터 하자. 아버님,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저 정말 대학원 다녀도 돼요? 정말로 저 공부 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오히려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더 다행이구나. 대학원 알아봐서 공부 시작해라. 내가 팍팍 밀어주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천사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돈이 없어 못 이룬 꿈을 시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뒤 대학원에 들어갔고 평소 더 배우고 싶었던 패션 디자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 저에게 위기가 하나 닥쳐왔어요.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는 대학원생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임신 계획을 좀 뒤로 미뤘었는데 글쎄 계획이 없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학업을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그때는 저희 시어머니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아가, 학업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만두지 말어. 우선은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니고 그 다음에 출산 가까워오면 1년 정도는 쉴 수 있잖니. 그때는 좀 쉬다가 몸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가. 그럼 아기는 내가 봐줄 테니까.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손주인데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니? 그러니까 공부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마라. 알았지? 네, 어머니. 정말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저에게 은인 같은 분들이세요. 어쩜 이렇게까지 저한테 잘해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다 제가 어떻게 갚아요? 은혜야, 니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너네 행복하면 우린 그걸로 되니까 그런 걱정이랑 하지 마. 그리고 너도 이제 우리 자식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이제는 내 딸이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편하게 나를 너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렴. 알았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님.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나도 많이 사랑한다.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저희에게 헌신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실제로 배가 불러올 때까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1년 휴학을 했어요. 그 뒤로는 아이를 낳고 다시 학업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면서 아이를 돌봐주셨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모든 식사 준비를 다 해주시고, 심지어는 제가 학교에 갈 때는 도시락까지 만들어서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 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애지중지 잘 키워주셨죠. 또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로 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수업 잘 듣고 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늘 저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학원까지 졸업을 마치고 나서 또 하나 저희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의 사업 시작이었어요.
물론 이 사업도 시아버지가 거의 다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남편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었지만 그걸로 사업을 시작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시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셔서 생각보다도 더 큰 규모의 골프 연습장을 차릴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점점 더 부유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도 취직을 하게 되면서 어엿한 직장인이 될 수 있었고 저희 셋은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희 친정 부모님 선물도 사드렸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부모님께 큰 선물을 해드렸어요. 물론 초봉이라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제 월급과 그동안 남편과 함께 모아온 돈을 합해서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각각 선물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시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보너스를 받고 월급이 올라갈 때마다 꼭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식을 시켜드렸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 두 분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편하게 노시다 오세요. 아셨죠? 일부러 일정도 좀 느슨하게 잡힌 곳으로 했으니까 가셔서 힐링도 많이 하시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많이 하시다가 오셔야 돼요. 아셨죠? 아유 참, 우리가 참 복도 많지. 며느리가 보내주는 해외여행이라니. 우리도 돈 있는데 뭐하러 네 돈을 썼어. 아깝게. 아유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인데요. 그런 말씀 마시고 그저 행복하게 놀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분은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 뒤로 얼마나 여기저기 자랑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며 사는 생활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정말 영원할 줄만 알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이 행복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에게 잘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희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 정말 정말 잘했거든요. 저희는 어디 나가서 인고 부부란 소리를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많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딜 가든 꼭 제 손을 잡고 움직였고 어디서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죠. 게다가 집에서도 집안일은 거의 못하게 했어요. 본인도 밖에서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제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나 청소를 하려고 하면 일절 손을 못 대게 하곤 했었답니다. 심지어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는 제가 아침 수업이 있거나 밤늦게 수업이 끝나는 날이면 꼭 저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곤 했었고 취업을 준비할 땐 괜찮은 회사 리스트들을 다 뽑아와서 저의 취업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죠. 그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전부 다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봤답니다. 근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그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골프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먼 곳에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점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출장을 자주 나갔고 참고 참던 저는 남편이 너무 출장을 자주 가니까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 우리 애도 당신이랑 시간 보낸 지 오래됐다고 아빠랑 놀고 싶어 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출장 가는 거 한 번만 취소하고 우리하고 시간 보내주면 안 돼? 어쩌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요즘 당신하고 우리 애한테 너무 소홀했지. 근데 이번 출장은 정말로 중요한 출장이라 내가 빠질 수가 없어. 이번 주까지만 내가 다녀오고 나면 다음 주 주말에는 우리 꼭 놀러 가자. 내가 꼭 시간 비워둘게.
그때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 캠핑 갈까? 알았어. 대신에 다음 주에는 꼭 우리랑 같이 캠핑 가는 거야. 출장 가기만 해봐. 그때는 나 정말 삐진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예쁜 셋이 삐지면 안 되지. 미안해, 여보. 내가 요즘 신경을 도통 못 써서. 근데 이거 다 우리 여보랑 우리 아이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 당연히 이해는 하지. 근데 좀 서운해서 그래. 너무 사업한다고 우리 뒷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둘이 데이트한 지도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나. 자기는 그런 거 안 서운해? 아님 좀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릴 안 찾을 수가 있어. 에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 그게 아니라 요즘 투자처도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골프장들 보여주느라 그래. 그러니까 좀만 이해해주자, 우리 예쁜 여보가. 알았어. 이해는 다 해. 대신 다치지나 마.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랑해. 남편은 제가 서운하다고 했을 때도 최대한 저의 기분을 맞춰주며 풀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느샌가부터 저희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출장과 업무란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정말 서운함이 폭발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오늘도 못 들어오는 거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 투자 받고 골프장 공사 들어가면 여유 좀 생길 것 같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때보다도 더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을 수가 있어. 당신 아들이 당신 얼굴 다 까먹겠대. 기억도 안 난대. 어떡할래 정말? 아, 당신 정말 왜 그래? 내가 노느라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 해주면 내가 밖에서 편하게 일할 수가 있겠어? 당신도 생각을 좀 해봐. 직장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가. 미안해. 알았어. 조만간 집에 들어갈게.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줘.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저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하지만 일주일에 집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거의 반년 가까이를 참고 참다가 확 터트려 버린 거였어요. 그때 전화로 한창 싸우고 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미운 마음에 쳐다도 보지 않고 아예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여보, 화 많이 났어? 내가 미안해 정말. 근데 사업이란 게 정말 바쁜 거더라고. 나도 이럴 줄 알았나.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자기가 이해해줘. 어? 몰라. 진짜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한 달에 우리가 얼굴을 몇 번이나 보기나 하는 줄 알아? 그마저도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버리질 않나. 나는 그렇다 쳐도 애가 서운해한다고 애가. 알았어. 미안해. 근데 나도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 아니, 내 주변에도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바빠. 잠은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근데 당신은 도대체 일주일에 집에 들어오는 게 몇 번이나 되는데? 아, 진짜 왜 자꾸 그래? 내가 일부러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이것도 이해 못 해주면 사업가 사모님은 어떻게 할래? 다른 회사 대표들은 보면 마누라가 다 달라붙어서 내조하더라. 근데 당신은 당신 일 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돈 덕에 편하게 먹고 살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돈을 그냥 다 받기만 했니? 그래서 나도 지금 그 은혜 갚으려고 열심히 살아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걸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저의 약한 부분까지 건드려가면서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정말 크게 화가 났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울면서 말하는 저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미쳤었나 보다.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막말했어. 정말 미안해. 울지 마. 나 마음 아파. 마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막말을 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당신 사업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나도 당신 보고 싶은데, 당신은 얼굴 보여줄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서운해서 그랬잖아. 오죽했으면 말을 했겠니? 오죽했으면. 진짜 미워.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엉엉 서럽게 우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그제서야 저의 서운함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남편도 저에게 묵은 감정들을 잘못 표출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좀 느낀 바가 있었는지 출장 일정을 좀 줄이고 가정에 충실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이도 저도 남편과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곱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사이는 다시 좋아졌고 저는 그게 그저 굴곡진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를 사랑해왔고 끔찍하게 여기며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이 오래가지 못하고 와장창 깨져버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건 지금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정말 큰 사건이었죠. 어느 날 남편은 한동안 출장을 안 가다가 오랜만에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지인들과 지방에 갔었어요. 근데 지방을 간 남편에게는 연락이 없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죠. 그리고 저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저는 얼른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는 곧바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본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눈으로 봤을 때 무서울 정도였죠. 근데 그나마 남편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함께 있던 지인은 아예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남편은 그나마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어서 숨이 붙어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빠르게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어 나오긴 했지만 다리와 허리가 많이 다친 상태였고 뇌 쪽에도 손상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붙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든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만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애원하며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수술은 잘 됐으니 하루빨리 깨어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이런 형식적인 말만 하고는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이 일어나길 바랬죠. 결국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남편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중환자실로 갔고 저는 거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시도 빠지지 않고 남편 옆에 붙어 있었고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저보고 몸 상한다며 집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고 오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 옆을 지켰어요. 회사는 아예 휴직계를 내고 오로지 남편만 챙겼죠. 근데 정신없이 남편의 옆에서 병간호를 하던 와중에 느껴지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남편의 회사 직원과 계속 통화하며 중요한 건들을 상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수시로 충전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전화이다 보니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곤 했었어요. 물론 핸드폰은 패턴이 걸려 있어 제가 아예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 대행을 해주지는 못했었지만 회사 직원에게 오는 전화만큼은 놓치지 않고 받아주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몇 번 부재중 전화가 찍힌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박지민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남편의 아는 지인인가 보다 싶어서 놔두고 있었는데 그 뒤로도 한두 번 더 오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타이밍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만 전화가 와 있어서 받지도 못한 상황이라 그저 궁금증만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내고 있던 와중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고 나서도 마음이 찝찝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남편 평소 행실을 봤을 때 바람필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냥 개꿈이었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여자의 촉이라는 걸까요? 괜히 그 꿈이 신경이 쓰이고 찜찜하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그 박지민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아예 남편의 핸드폰을 쥐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 그 여자에게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뜨자마자 얼른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그거 김규태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지금은 근데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무슨 일이시죠? 네, 알아요. 지금 병원에 있는 거 다 알고서 전화한 거예요. 그 인간 지금 혼수 상태라면서요? 누구신데 그걸 알고 계시죠? 저는 남편분이랑 같이 있던 지인들까지 다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쪽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남편은 지금 계속 누워 있는데 무슨 일이신 거죠? 오셔도 남편 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가 저희 남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쪽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시간 좀 내줘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 여자는 당당하게 저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저와 남편 있는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 여자는 병원 현관으로 왔는데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 여자는 혼자 오지 않고 등 뒤에 갓난아기를 업고 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뭔가 불길한 촉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역시나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거기에서부터 설마 하는 마음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아기의 모습이 제 꿈에 보였던 바람피는 남편의 모습과 겹쳐 보여 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침착하게 그 여자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김규태 씨 부인 맞으시죠? 뭐 대충 눈치 까셨겠지만 저 김규태 씨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좀 놀라셨죠? 근데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본 거 많으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덜컥 애 생기게 해놓고는 그렇게 이번에는 진짜 이혼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내년에는 무조건 이혼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벌써 3년째예요. 무려 3년이라고요. 그렇게 나를 미혼모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나의 혼수 상태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도 당한 쪽이니까 뭐라고 하고 싶으면 나 말고 당신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혼수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그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할 소리예요? 남편이 말 못한다고 지금 다짜고짜 와서 왜 모함을 해요? 모함이라뇨. 내가 증거들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고도 모함이란 소리가 나올까요? 그 여자는 모함이라며 우기는 제 앞에 핸드폰을 들어 올리더니 무언가들을 막 보여주었어요. 충격적이게도 그 안에는 남편이 이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여행 간 사진, 아이를 안고 놀고 있는 동영상, 그리고 이 남자와 문자한 내역까지 모두 다 들어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동영상 안에서 이 남자가 여자가 등에 업고 있는 2살 남짓 되는 아이에게 내 새끼 사랑해. 아빠가 빨리 우리 새끼 호적에 올려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억장이 무너져 땅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요. 나도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 알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저도 진짜 피해자라서요. 이혼하고 당당하게 내 앞에 오겠다던 사람이 오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를 미혼모로 길거리에 내몬 상태가 되어버려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애 좀 데리고 가줘요. 저는 못 키우겠어요. 물론 그쪽 남편이 다시 일어나서 나랑 이 애를 책임지겠다고 하면 내가 키우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당신이 데리고 가서 좀 키우라고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 나하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본인이 혹시라도 우리 애를 책임 못 지게 되면 나한테 위자료 차원으로 현금 3억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3억을 주던지 이 애를 데리고 가던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해줘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여자를 보면서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선 돌아가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여자도 제 상태를 보고는 당장은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순순히 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시부모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을 하시고 저희 시아버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네가 오해한 거 아니니?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애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제가 다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랑 같이 있는 모습, 그 애기랑 같이 놀면서 호적에 올려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보고 들었다고요.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 봤으면 그게 맞겠지. 근데 아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그때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그때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사죄하고 그 여자랑 애도 처리하마. 시아버지는 저에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그 여자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고 저는 병원 로비에서 다시 전달받은 그 여자의 번호를 넘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직접 그 여자와 연락을 하셨고 그 다음날 함께 만나서 아예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해보나 마나 당연한 걸 왜 안 돼? 진짜 시간 끌려고 별짓을 다 하시네요. 그 여자는 이런 말로 시아버지와 저를 비웃었지만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야 했기에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검사 결과에서 저희 남편과 그 아이의 유전자 결과는 완전한 불일치로 나왔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여자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애가 왜 친자식이 아닌 건데? 그럼 설마 그때 2주 전까지 만난 그 인간인 건가? 진짜 그 인간 벌써 결혼했을 텐데. 어떡해 이거? 라고 혼잣말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때는 그 여자의 행실이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는 사람이었고 저희 남편과 만나기 2주 전에 만났다던 그 남자와도 그때 만나고 끝이었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과 만나면서도
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자의 행동에 저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잔혹하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혹여라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람을 핀 건 사실이었기에 저와 저의 아이를 두고 딴짓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그래도 저 이혼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와 우리 아이 배신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혼수 상태로 있는 거 마음 아프지만 지금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람 상황을 돌아볼 여력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가, 얘야, 미안하다, 아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우리 애가 그래도 널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는 네가 잘 알고 있잖아.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내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너한테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줘. 어?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무려 3년이에요, 3년. 3년이나 우릴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왔었다고요. 그것도 다 출장으로 바쁜 때였어요. 저랑 우리 애랑 둘이서 집에서 남편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그렇게 딴짓을 하고 있던 거였다고요. 저는 용납 못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내 아들 이제 사지까지 망가졌는데 너까지 떠나버리면 불쌍해서 어쩌니. 아버님 딸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시아버지는 자꾸만 상처받은 저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남편을 용서해 주라는 소리만 하셨어요. 거기에 저는 제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보 그만해요. 우리 며느리 할 만큼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애가 잘못한 일이에요. 당신 딸이 지금 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이라면 용서가 되겠어요? 며느리 말이 다 맞으니까 놓아줍시다.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고생, 배신감 느끼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아가. 시어머니는 울면서 저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저희 시아버지는 더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아픈 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남편이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 이혼 소송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어가고 있던 도중에 남편이 정확히 17일 만에 의식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말도 어눌하고 기억이 조각조각 없어져 있어서 그 시간 동안도 회복할 기간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서 시어머니의 도움하에 저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양육비와 재산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이게 길고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으면서 이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예상치 못한 전화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전화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한 전화였죠. 아가, 잘 지내고 있니? 그게 있잖아. 우리 아들이 지금 기억이 다 회복이 돼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혹시 잠깐 통화 괜찮을까?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 아직 용서된 게 아니라 통화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딱 한 번만 통화 좀 해줘. 내 마지막 부탁이다. 간절한 시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도 남편도 모두 울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그나마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잠깐의 유혹을 못 이기고 당신이랑 우리 애 아프게 했어. 평생 빌어도 부족한 잘못이지. 이혼 소송 취소하자. 소송까지 가지 말고 양육권이랑 내 재산들 모두 당신 줄 테니까 당신이 다 가지고 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정말 미안했어. 행복하게 살아. 남편은 어눌하고 똑바르지 못한 발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어찌나 하나하나 곱씹어 이야기하던지 통화 너머로도 모든 소리가 다 정확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지난날의 추억과 행복했던 과거가 떠올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우리 둘이 다시 합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나온 남편에게는 조금의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깔끔하게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의 많은 재산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지내게 해서 미안할 따름이었죠. 이제 막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에게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하긴 어려워서 그저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사는 거라고만 이야기를 하고는 전 시댁 쪽하고는 아이가 계속 왕래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나 남편이나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서로 사랑하는 건 여전했기 때문에 제가 갈라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 우리 아이가 이미 우리 가족은 같이 살 수 없는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걸 뒤늦게서야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안고 미안한 마음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빠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안정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 명언은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처음에 헤어질 때는 남편이 정말 죽도록 미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그나마 남편을 용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아픈 것도 빨리 낫고 그저 행복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그 사람은 재활을 잘 받고 많이 건강해진 듯 하더라고요. 아이 말에 의하면 걷는 것도 조금씩 하고 있고 말도 잘한다고 해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만나지는 않고 있네요. 저는 저대로 고군분투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직장에서 승진까지 하게 되어 저도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잘 꾸려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참 아팠지만 아팠던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남편을 사랑했던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으니 그걸로 족하다 여기며 살려고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사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